카메라 들어갑니다. 5. 네, 제 옆에 선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포커스는 그의 얼굴을 정확히 잡았고 입술 왼쪽이 미세하게 비틀린 그 표정이 TV 화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전국 생중계 기자회견. 그는 오늘 국가대표 복지재단이라 불리던 단체의 실체를 고발할 증거를 공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낮고 침착한 아들의 목소리. 카메라 렌즈를 마주본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이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 이 재단에서 언챙이라 불리며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순간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어딘가에서 숨죽인 듯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도왔다는 약자 중엔 저와 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 집에서 내쫓겼고 그로부터 30년간 그 누구도 아무도 그날 왜 그랬는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죠. 정장을 입은 노년 여성, 봉사상 트로피를 들고 환히 웃고 있는 모습, 박경숙 이사장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대상 수상. 그 이사장이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친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가면이 벗겨질 겁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사장님이라 불렸다. 장애인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방송과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고 겉보기엔 누구보다 약자를 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기부 행사는 늘 대대적으로 열렸고 장애는 사회가 먼저 껴안아야 할 상처입니다라는 말은 그녀의 고정 대사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누구 앞에선 웃고 누구에겐 등을 돌리는지를. 결혼 후 우리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할 줄 알았지만 이사장님 뜻이라며 재단 2층 사택으로 들어가게 됐다. 복지의 실천은 가족부터 함께한다는 게 이유였다. 실상은 달랐다. 남편은 운영이사 명함을 받았고 나는 재단의 홍보 영상마다 등장하는 이사장님의 며느리가 됐다. 청소를 하거나 식사를 나르는 모습, 아이들과 웃으며 손을 맞잡는 장면들이 매번 언론사 자료화면처럼 쓰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나는 아이를 가졌다. 출산일은 평일 오전이었다. 날씨는 춥고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보다 더 불길했던 건 아이를 낳고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간호사는 한참을 아이를 안고 서 있었고 의사는 내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기 입술이 조금 비대칭입니다. 구순혈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선천적 기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입이 살짝 벌어지지 않은 쪽으로 틀어져 있었지만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는 아이는 그저 따뜻했고 작고 귀여웠다. 괜찮아요.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든 아기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내뱉었다. 입이 삐뚤어진 애를 안고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이 집안 망신은 누가 책임져? 그녀는 재단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리 집이 누구 집인지 알지? 언론이고 뭐고 이 아기 얼굴 퍼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고개만 떨군 채 그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쫓겨났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나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재단의 철제 대문 앞에 섰다. 손발은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나왔지만 대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 아이 아버지도 있고 집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딴 언챙이 하나 키우다. 재단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아. 너도 애도 당장 꺼져. 그게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내 아들과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다. 집을 나왔을 때는 한겨울 새벽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은 채 병원 가운 위에 급하게 걸친 코트 하나. 운동화는 한 짝만 제대로 신었고 손발은 이미 얼어붙었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온 나는 서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얼룩진 간판, 담배 냄새가 가득한 신발장, 무심한 표정의 직원 하나. 그 낡은 매트 위에 아이를 눕혔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서러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언론 앞에 당당히 서 있던 시어머니와 내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던 남편이 이렇게 우리를 버릴 줄은 몰랐다.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주변 눈치를 보며 입을 막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눈치밥을 먹었다. 아이가 울면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밤새 절에서 어떻게 재우냐며 나가버리는 여자도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작아졌고 세상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오히려 편했다. 분유는 편의점에서 산 가장 싼 걸로 때웠고 기저귀 살 돈이 모자랄 땐 여성용 패드를 반으로 찢어 사용했다. 하루 두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지만 아기만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며칠 뒤 시장 골목에서 식당 앞에 붙은 종이를 봤다. 주방 보조 모집 성실한 분 환영. 주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면접을 보러 갔다. 처음부터 거절당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다. 일은 힘들어요. 근데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그래요. 아이는 저쪽 방에 눕혀놔요. 울면 내가 봐줄게. 그날부터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아침엔 식당 설거지, 오후엔 집 청소 대행, 밤엔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하루 세 군데를 뛰며 번 돈은 고작해야 9만 원. 그 중에서도 절반은 아이 분유와 물티슈 값으로 나갔다. 그렇게 3달, 6달, 1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이름도, 내가 누구 집 며느리였는지도, 내가 복지재단을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나는 어느새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세상은 우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 사이 아이는 컸다. 입은 여전히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웃음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5살이 되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애가 입이 좀 미안해요. 그냥 특이하길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 아이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키우게 만들어서. 그런데 약속할게. 언젠가는, 꼭 언젠가는 너를 그렇게 본 사람들, 우릴 무시했던 그 인간들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이에게 말이 늦다는 걸 처음 느낀 건 2돌이 지나서였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똑 부러지게 할 때 우리 애는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처음엔 걱정이 됐다. 혹시나 뇌에도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혼자 며칠 밤을 검색창에 매달렸다. 구순혈 지능 저하, 언어 지연 원인, 장애아 조기 치료. 하지만 병원에서는 지능도 청력도 인지 발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시장에서 야간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아이는 내 작업복을 벗기는 걸 도와주며 물었다. 피곤해? 그게 아이의 첫 문장이었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울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내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고 그 말을 꺼낸 거였다.
너 지금 그 말 다시 해줄래? 엄마 피곤해? 아니야, 안 피곤해. 우리 도윤이 덕분에 하나도 안 피곤해.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오래오래 울었다. 그 후로 아이는 말이 터졌다. 한꺼번에 마치 억눌렸던 것처럼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노트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고 가르쳐 주지 않은 한글을 스스로 익혔다. 이건 뭐야? 3 곱하기 2는 6. 이 글자는? 엄마, 이건 사랑해. 놀라움은 매일 갱신됐다. 내가 몰래 적어놓은 가계부를 보고 아이 혼자 덧셈을 해놓은 날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이건 도윤이가 한 거야? 응, 숫자들 친구 됐어. 내가 낡은 계산기를 쓰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도윤이는 숫자 놀이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 모든 게 학습이 되어갔다. 물론 세상은 아직 이 아이를 온전히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동네 유치원 면접에서 선생님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아이 얼굴이 혹시 치료는 해보셨어요? 네, 수술은 이미 했고 앞으로 몇 번 더 잡혀 있어요. 아, 네. 그럼 혹시 따로 돌봄이 가능한? 나는 유치원을 포기했다. 차라리 내가 직접 가르치자는 생각으로 알파벳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인터넷 무료 수학 문제집을 프린트해줬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것들을 전부 말 그대로 전부 해냈다. 때로는 너무 빨리 커버리는 이 아이가 무서웠다. 나는 지금도 하루 3군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고 매일이 버거운 생존인데 이 아이는 그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주 되뇌었다. 너를 버린 세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자. 내가 널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다 도윤이에게 처음으로 장래희망을 물었다. 도윤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 엄마 지켜주는 사람. 그날 나는 또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그래, 세상이 널 외면해도 엄마는 절대 널 안 버린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도윤이에게 새 셔츠를 입혔다. 할인 매장에서 3,000원에 산 하얀 셔츠에 내가 직접 단추를 달고 다림질까지 했다. 하지만 교실 앞에 서 있는 도윤이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절대 평범하게는 살 수 없겠구나. 입술 흉터는 여러 번의 수술로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감춰지진 않았다. 게다가 첫인상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가 치료 중이신가요? 네. 발음교정 치료랑 언어재활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은? 전혀요. 그건 선생님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들 눈엔 또 얼마나 이 아이가 이상하게 보일까. 하지만 오래 못 간다. 이 아이는 금방 다르게 보일 테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다. 입학 후 1달도 되지 않아. 도윤이는 학년 전체에서 특이한 애로 유명해졌다.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를 머리로 계산하고 먼저 손을 드는 건 기본이었다. 읽지도 못할 줄 알았던 책을 교실 뒤 책장에서 꺼내 혼자 읽고 있었고 주말마다 학교 게시판에 붙는 시쓰기 코너에는 항상 도윤이 이름이 있었다. 엄마, 난 단어들이 친구 같아. 단어들이? 응, 숫자도 글자도 그냥 막 놀고 싶게 생겼어. 나는 처음으로 영재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지능지수니 검사 항목이니 나로서는 감당 못할 언어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언챙이가 아니라 이연이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언젠가 도윤이가 집에 돌아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전교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근데 엄마, 내 글 보다가 어떤 애가 그랬어. 제가 쓴 거 맞냐고. 그냥 웃겼어. 아이는 씩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졌다. 외모 하나로 모든 능력을 의심받는 세상.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잣대를 견뎌야 할까? 하지만 도윤이는 그런 말을 진심으로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어디서 그런 단단함이 생겼는지 나는 가끔 그게 더 궁금했다. 그 무렵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박도윤 어머님? 아이를 영재교육원에 추천해도 될까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영재요? 아니, 그건 저희 형편이 그럴 처지가 안 되는데요. 추천만 드려보려고요. 지원금도 있고 장학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안 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냥 두면 안 되는 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내가 들었던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잠시나마 지워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말했다. 넌 진짜야. 세상이 뭐라 하든 엄마는 안다. 넌 평범하지 않다는 걸. 넌 그 누구보다 특별한 아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더 단단히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의 어떤 시선도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자. 도윤이는 정말 열심히 자랐다. 지능 검사 결과는 상위 0.01%. 교육청 영재원에서도 수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담당 교사가 따로 과제를 챙겨줄 정도였다. 책을 읽는 속도는 어른보다 빠르고 수학은 어지간한 고등학생 수준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아이가 뛰어날수록 세상의 벽도 더 높아졌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입학 설명회가 열렸다. 수학 특기자 전형. 내신이나 면접보다 재능을 평가한다는 말에 우리는 큰 기대를 품고 지원했다. 도윤이는 필기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면접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박도윤 학생,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박도윤이고요. 수학이랑 투자 공부를 좋아합니다. 말투가 조금. 혹시 언어 치료는 계속 받는 중인가요? 그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렸다. 그날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먼저 보여지는 거 하나 때문에 다들 먼저 판단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논문을 써서 전국대회에 나가도 이걸 정말 이 학생이 쓴 게 맞냐는 의심부터 들었고 토론 대회에서는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내용 자체를 묵살당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가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는 자리는 늘 하나 아래였다. 엄마, 우리 한국 벗어나면 안 될까? 그 말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 도윤이는 이미 스스로 해외 대학 입시 제도를 알아봤고 온라인으로 유명 해외 강의까지 수강하며 준비 중이었다. 유학? 도윤아, 그건 너무 돈이 문제지? 그거 해결할 방법 생각해봤어. 그리고 며칠 후 도윤이는 노트북 화면을 내밀었다. MIT 수학 영재 프로그램 선발 공고. 그리고 파트너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 옵션. 이거 내가 지원해 볼게. 시험이랑 에세이만 잘 통과하면. 엄마, 우리 해볼 수 있어. 그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을 꼭 안았다. 겁이 났다. 이제 겨우 중학생 아이가 이 큰 세상을 상대로 외롭게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순간보다 자랑스러웠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가 여기서 못한 것, 그 나라에선 꼭 해내자. 도윤이는 그날 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더 이상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날 몰라본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새겼다.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래, 그 말만 들으면 세상의 어느 벽도 이젠 무섭지 않았다. 도윤이가 공항에서 떠나던 날, 나는 출국장 유리병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선 아들. 불편한 인매, 약간의 발음 어눌함은 여전했지만 그날따라 그는 어떤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가 겪은 그날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 도윤이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으로 향했다. 수학 전공, 그리고 부전공은 응용경제였다. 처음 몇 개월은 매일같이 한국과 화상 통화를 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차이. 엄마, 여긴 말이야. 내가 입이 삐뚤었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그냥 수업에서 내가 답을 빨리 맞히면 오, 브릴리언트. 이러고 박수 쳐. 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여기서 제대로 성공하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로부터 3년 후 도윤은 학부를 조기 졸업했다. 논문은 학내 저널에 등재됐고 캠퍼스 내 창업 프로그램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투자 알고리즘이 한 투자사에 인수되며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2년 뒤 그는 뉴욕의 유망 투자운용사의 최연소 리서치 헤드로 발탁됐다. 장애를 극복한 젊은 CEO,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천재 수학자. 기사 제목마다 도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통화 말미마다 같은 말을 덧붙였다. 엄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준비? 우리 그 사람들한테 빼앗긴 30년. 그거 돌려받을 준비. 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아니 그 남자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우선 그 재단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시자료, 회계 감사 보고서, 임직원 출입 기록까지 30년 전 도윤을 버리고 내쫓았던 그 집안이 운영하는 복지재단과 그 계열사들. 엄마, 생각보다 허술해요. 보조금은 많고 외부 감사는 적고 내부 고발자도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무마됐더라고요. 그걸 내가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야?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지.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썩은 짓들을 했는지.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윤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잖아.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아니, 엄마. 우린 아직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래. 미안해. 그치만 그 사람들이 널 또 다치게 할까봐.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엄마, 이젠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 그리고 몇 달 후 도윤은 그 복지재단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의료 장비 업체의 M&A 투자 설명서 하나를 내게 보여줬다.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먼저 주변부터 흔들고 그 다음엔 직접 들어간다. 나는 숨을 삼켰다. 도윤이 지금 이 모든 걸 준비해온 시간은 아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가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던 소년이 이제는 한 재단과 가문을 차근차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기억나? 그날 우리 눈앞에서 닫히던 그 철문. 응. 이번엔 그 문을 내가 열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갈 거야. 이번엔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이토록 강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도윤이는 그렇게 그날의 상처를 칼날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은 곧 날카롭게 복수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도윤이가 투자 준비에 들어간 그 무렵 나는 우연히 한 방송을 보게 됐다.
장애인의 날 특집 생방송. 나눔의 삶, 세상을 바꾸다. 화면 속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나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이사장님이라 불리는 전 시어머니 박경숙. 진한 분장을 한 얼굴. 그 인매는 전보다 더 단정했고 입가엔 위선이 번지고 있었다. 저희 재단은요,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TV를 꺼버릴 뻔했다. 30년 전 입이 비뚤다는 이유로 갓난아기 손자와 나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 입. 그딴 언챙이 하나 키우다. 재단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아. 너도 애도 당장 꺼져.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입으로 지금은 사명이란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내 할머니 나오는 방송 봤어. 장애인의 날 특집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요즘 다시 이미지 세탁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엄마, 그 사람들은 이미 거짓을 믿는 쪽으로 스스로를 세뇌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만 기억하겠죠. 누굴 버렸는지는 잊고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도윤은 한 기사를 보여줬다. 제목은 이랬다. 경림복지재단 글로벌 확장 발표. 회장 아들 박인준, UN 산하기관과 MOU 체결 예정. 사진 속에는 전 남편 박인준이 있었다. 양복 차림, 손엔 기념 패드. 그 옆에 서 있는 외교 관계자들은 다들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십억의 개인 재산을 털어 장애 아동 교육 사업에 써왔다는 소개까지 붙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도윤은 말없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그 재단의 분기별 재무 흐름표가 떠 있었다. 엄마, 저 개인 재산 대부분이 법인 계좌에서 빼돌린 거예요. 운영비 항목으로 잡힌 컨설팅비, 회장 출장비, 모두 허위 세금 계산서, 직원 명단엔 이름만 올린 유령 직원도 수두룩하고. 너 이거 직접 추적한 거야? 응. 그리고 나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전직 회계사 한 명이 이미 관련 고발장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30년 전 내 아들을 가문의 흠이라며 몰아낸 그 집안. 그 집안이 지금은 인류애와 인권을 외치며 세상 가장 깨끗한 척하고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서늘했다.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엄마.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고개 숙일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가면은 벗겨질 것이다. 그들의 입이, 눈이, 손끝이 그토록 외쳤던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위선이었는지 세상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엄마, 이 자료 한번 봐줘요. 도윤이의 노트북 화면에 엑셀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줄줄이 이어진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마지막 열엔 소재 불명, 퇴소 처리, 이관 기록 없음 이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경림복지재단 산하 그룹홈 아동들입니다. 장애 아동 1:1 케어를 위해 설립됐다는 시설들. 그런데 10년간 퇴소 아동 중 17명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애들 실종됐단 거야? 공식적으론 후견인 인계나 타 기관 전출 처리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수받았다는 기관엔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경찰은? 신고는 안 된 거야?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들은 법적 보호자 없이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방불명돼도 신고할 가족이 없는 거죠.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시기마다 재단이 대규모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있었고 돈도 들어왔는데 정작 아이는 사라진 거예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서류에 적힌 이름들, 심지어 사진도 없는 아이들. 그저 언챙이, 절름발이, 소리 안 나는 애. 같은 식으로 불렸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이 문서 한 줄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현실 같지 않았다. 도윤아,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저는 그걸 위해 이 자료를 모은 거예요. 도윤은 재단 내부 직원과 접촉 중이었다. 퇴직한 회계 담당 실무자, 박 회장님의 사인 없는 경비 지출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본 사람이었다. 그분 말로는 직접 현금으로 전달된 적도 많다고 했어요. 받는 사람도 없고 쓰임도 모르고 다만 사인만 있으면 그대로 결제됐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한때 우리 아이는 이 재단에서 못 받습니다라는 말에 눈물까지 흘리던 부모들을 봤다. 어쩌면 그중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있는 것이다. 도윤아,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알릴 거예요. 단지 언론 발표나 기자회견 같은 식으론 부족하죠. 이건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회, 감사자료, 후원금 출처, 그리고 피해자 가족 인터뷰까지. 그날 밤 나는 도윤의 책상 앞에서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너는 엄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건 결국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단지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이죠. 도윤의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며칠 뒤 도윤은 나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전 재단 실무자가 익명으로 인터뷰한 영상이었다. 예, 분명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명단에서 지워지면 그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사장이 와서 직접 이건 위에서 정리된 거냐 묻지 마. 그렇게 말했죠. 나는 어느새 두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이건 단지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넘어 더는 누군가 사라져선 안 된다는 경고였다. 이제 그들의 모든 가면극은 끝나야 한다. 카메라 들어갑니다. 5, 4. 그날 회견장 밖엔 기자들과 방송 트럭, 시민들까지 뒤엉켜 있었다. 국내 최대 복지재단에 대한 폭로, 그리고 미리 유출된 실종 아동 정황, 한 줄짜리 예고문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술렁였다. 무대 위에는 내 아들 도윤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손에 쥔 스크립트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회견장은 숨을 삼켰고 생중계 화면 속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낯선 젊은 CEO의 첫 마디를 지켜봤다. 제 이름은 박도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 경림복지재단에서 언챙이라 불리며 쫓겨났던 아이입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들이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단이 수십 년간 자행해온 횡령, 조작, 실종 은폐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편 스크린이 켜졌다. 그룹홈 아동 실종 명단, 사라진 후원금 사용 내역, 이사장 친필 사인 없는 법인 계좌 인출 기록, 고발자 익명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익숙한 얼굴이 떴다. 정장을 입고 트로피를 든 채 웃고 있는 노년 여성, 박경숙 이사장 대한민국 장애 인권대상 수상. 바로 내 아들의 친할머니. 그리고 30년 전 우리를 거리로 내몬 나의 전 시어머니였다. 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불이 난 듯 들끓었다. 장애 아동 후원금 횡령 정황, 재단 감사 착수, 복지재단의 실종 아동, 17명 행방은 젊은 투자사 대표, 버려졌던 언챙이였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도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고 여론은 이미 등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어느 스튜디오 모니터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도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시작됐어요. 그래,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밤 도윤은 기자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면 뒤에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는지, 그들의 입이 비뚤었다는 이유 하나로 사라질 수 있었는지, 오늘 저는 그 가면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30년 전 내 품에 안겨있던 작고 따뜻한 아기를 떠올렸다. 그 아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직접 열릴 것이다. 회견이 끝난 지 이틀 뒤 그 재단은 공식 입장을 냈다. 악의적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는구나.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국세청과 감사원에서 재단 본부와 계열사 세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윤은 두 번째 회견에서 고발자들의 실명 증언을 공개했다. 박경숙 이사장은 공식 회의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했고 그 자금은 대부분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녀 명의 부동산과 고가 미술품 구입에도 쓰였습니다. 사진, 녹취, 회계자료, 그 모든 것이 말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기자들과 마주할 수 없다던 박경숙 이사장, 사실무근이라던 박인준 대표, 그들은 결국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불려나왔다. 입에 꽉 맞는 마스크, 책 넓은 모자. 기자들이 외쳤다. 박경숙 이사장님, 실종 아동에 대한 입장 있습니까? 박 대표님, 후원금 횡령 인정하십니까? 그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도윤은 뉴욕 본사와 급한 통화 중이었고 나는 어둑한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익숙한 두 얼굴이 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구나. 나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봤어. 그 사람들. 응,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건 단지 법정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기억 위에 진실을 새기는 일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주 도윤은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30년 전 저는 입이 비뚤다는 이유로 사라져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사라졌던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후로 전 시모는 공식 사임했고 전 남편은 대표직 해임과 동시에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그 집 대문 앞을 지나쳤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그 철문은 닫힌 채로 조용했다. 30년 전 우리 모자를 내쫓던 그 문. 이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전시모는 조용히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뇌졸중 초기 증세라 했다. 사람들 말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 남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횡령 액수는 22억, 그중 상당수가 가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복수를 해냈어요. 어느 날 도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그런데 도윤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게 복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건 그냥 생존이었나 봐.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가 뭘까? 도윤은 그 재단이 가지고 있던 시설과 자산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시설의 목적을 이렇게 바꿨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호쉼터, 전국 곳곳에 폐쇄 위기 그룹홈, 장애 아동이 거부당했던 복지관, 한때 우리를 거부했던 그 문들 속으로 도윤은 자신의 이름을 걸기 시작했다. 엄마, 이젠 우리가 문을 열 차례예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 후로 그의 세법인은 공공의 후견 시스템을 도입했고 재단법이나 절차를 통해 기업 이익을 돌봄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자들이 물었다. 이건 일종의 이미지 전략입니까? 왜 수익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복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도윤은 대답했다. 저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이 그런 상처로 자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걸 그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새로 문 연 쉼터 앞에서 우리는 작은 현판을 달았다. 이 문은 누구에게도 닫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내게 도윤이 물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을까요?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젠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삶만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햇살이 따뜻하던 봄날 오후, 나는 작은 모종삽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새로 지은 쉼터 건물 앞 작은 화단. 도윤이와 함께 시장에서 사온 꽃들을 하나하나 심고 있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아내모네. 꽃말은 기다림이래. 우리가 참 오래 기다렸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기다림도 고통도 다 지나왔지. 지금 이 봄은 30년 전에 그 겨울이 있었기에 온 거니까. 모종삽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니 입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다. 도윤이는 내가 심은 꽃을 보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건 엄마의 봄이니까. 나는 말없이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다. 입 한쪽이 여전히 미세하게 비틀린 그 얼굴.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나의 아들이었다. 도윤아, 엄마는 그날, 내가 태어났던 날,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했어. 왜 너를,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도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얼굴로 태어났는지, 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안 될 얼굴이었어. 왜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봄이 되지도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눴다. 도윤이 방에서 은은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쉼터 내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30년 전 그 겨울을 떠올렸다. 텅 빈 거리에서 갓난아기 너를 품에 안고 차가운 대문 앞에서 발을 떨고 서 있던 나.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와 함께 다시 문을 열겠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 닫힌 세상이 우리를 밀어냈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나에게 묻는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래도 잘했어. 너를 버리지 않았던 일.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봄바람이 불었다. 30년 전 우리를 밀어내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이번엔 우리에게로 향해 오는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꽃이 피어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겠답니다. 요양원 간호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며칠 후 전 시어머니 박경숙은 휠체어에 실려 그 오래된 대저택으로 다시 돌아왔다. 30년 전 도윤이와 내가 내쫓긴 바로 그 집이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며느리의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들이 응답을 기다리는 쪽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은 흐릿했고 말도 느렸다. 그런데도 그 입은 또박또박 말했다. 너도 늙었구나. 네, 늙었고 그 사이 사람도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너무했지.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요?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 한마디씩 천천히 꺼냈다. 그날 문을 닫은 건 어머님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저와 제 아들입니다. 그래도 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그러게요. 그랬다면 그날 그렇게 쉽게 내쫓진 않았겠죠. 그래도 나는 너희가 잘된 게 좋다. 그 말은 진심일까? 아니면 이제 와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합리화하려는 마지막 수작일까? 나는 더 이상 그걸 따지지 않기로 했다. 좋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 마음으로만 사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얼굴로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집을 나서며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윤이 어릴 적 입을 틀어막고 울던 그 골목, 우리가 떠나던 눈 쌓인 인도, 그리고 닫혔던 철문.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가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그 문은 이제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온 하나의 입구였을 뿐이다. 조용한 오후, 도윤은 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장애 청소년 지원재단 창립 1주년. 그 재단의 대표로서 그는 한 언론사와 마주 앉게 되었다. 카메라가 켜지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박 대표님, 혹시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괴로우신가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젠 괴롭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왜냐면 저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기자가 멈칫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얼굴로, 누군가는 출신으로, 누군가는 가난과 외면으로.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나는 모니터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제 이름은 박도윤입니다. 30년 전 언챙이라 불리며 사라질 뻔했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스스로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는 누군가의 동정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흘렀다. 나는 눈시울을 훔쳤다. 30년 전 그 찬바람 부는 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길 위를 걷던 나에게 누가 이 순간을 보여줬다면 나는 그저 울며 웃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그저 시작이었다. 진짜 변화는 내가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제 나는 외치고 싶다. 나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어머니였고, 투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자랑스러운 인생의 증인이 되었다. 그날 도윤과 함께
우리는 마당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심었다. 꽃 이름은 프리지아였다. 그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누군가에겐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생을 바꾸는 하루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버린 세상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 드릴게요.